그날 저는 제 통장을 비웠습니다. 딸의 집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3억 원. 제 35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사라진 다음날 호텔 예약 문자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도박 기록, 그리고 다른 여자. 저는 그날 알았습니다. 돈을 잃은 게 아니라 사람을 잘못 믿었다는 걸요. 그 선택 하나로 제 노후는 무너졌고 딸의 결혼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312통의 부재중 전화와 3건의 압류 통보가 그 사람의 마지막 발악이 될 줄은. 이건 3억의 대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수진을 부른 건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정숙은 미리 밥을 해두었습니다. 수진이 좋아하는 소고기 미역국과 잡채. 딸이 올 때마다 해주던 음식이었습니다.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을 차린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하게 될 이야기가 힘든 이야기이니 적어도 배는 채우고 들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수진이 들어오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엄마가 왜 이러는지 진짜 모르겠어. 도현이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 정숙은 대답하지 않고 밥을 먼저 차렸습니다. 앉아서 먹자.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수진은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먹었습니다. 오래 씹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밥상을 치운 뒤 정숙은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출력된 사진 몇 장이 있었습니다. 정숙이 수집한 것들이었습니다. 도박 사이트 접속 기록을 캡처한 것. 그리고 도현이 다른 여자와 찍힌 사진. 정숙이 직접 탐정에게 의뢰해서 받은 자료였습니다. 정숙은 그 봉투를 수진 앞에 밀었습니다. 수진아, 봐야 할 게 있어. 수진은 봉투를 열지 않았습니다. 잠시 그것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뭔데? 정숙은 말했습니다. 열어봐. 수진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진을 꺼냈습니다. 1장, 2장.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이 작게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한참 있다가 수진이 말했습니다. 이게 도현이야.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사진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 자세로 오래 있었습니다. 울음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자리조차 막힌 것 같은 침묵이었습니다. 그러다 수진이 물었습니다. 엄마, 이거 언제 알았어? 정숙이 말했습니다. 조금 됐어. 수진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왜 이제야 말해? 왜 이제야? 정숙은 그 말에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왜 이제야 말했는가? 그것은 정숙 자신도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알게 되면 무너질까봐. 내가 감당하지 못할까봐. 그래서 내가 먼저 확인하고 싶었어.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 정숙은 그 말들을 다 속으로 삼키고 단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수진이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다가 어느 순간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나는 정말 몰랐어. 진짜 몰랐어. 도현이가 설마 이럴 사람인 줄은. 나는 믿었잖아. 그 사람을 믿었는데. 정숙은 수진의 등을 감쌌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정숙은 그 떨림을 손바닥으로 느끼면서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게 내 잘못이다.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더 일찍 막았어야 했는데. 정숙은 그 자책을 꼭꼭 누르며 수진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것 말고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으니까요. 수진이 한참 울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해? 정숙은 말했습니다. 그건 수진이가 결정하는 거야. 엄마는 옆에 있을게. 그날 밤 수진은 정숙의 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딸아이가 옆방에서 자는 소리를 들으면서 정숙은 오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았습니다. 이 집에 수진을 데리고 들어온 날이 생각났습니다. 어린 수진이 울면서 아빠 어디 갔어?
라고 물었던 그 밤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도 정숙은 천장을 보았습니다. 그때도 답이 없었습니다. 도현은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서지훈에게 연락이 온 건 수진과의 그 밤으로부터 열흘 뒤였습니다. 선배, 도현 씨가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숙의 채권은 동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정숙은 전화를 받은 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서지훈이 말했습니다. 선배, 괜찮으세요? 정숙은 말했습니다. 응, 괜찮아.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서지훈은 설명했습니다. 개인 회생이 개시되면 채권자들은 법원이 정한 변제 계획에 따라서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억 원이 전액 회수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오래 걸리고 받는 금액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숙은 그 말을 들으면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3억 원. 은행 창구 직원이 잔액이 없어진다고 할 때 고개를 끄덕이던 그 순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35년. 도시락. 버스. 절약. 그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정숙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무너지는 대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 생각했는가? 그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정숙이 진짜로 잘못한 것은 도현이라는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수진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 커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들여다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았습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었습니다. 그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정숙은 그날 저녁 혼자 앉아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지난 몇 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현이 처음 집에 왔을 때의 웃음, 결혼식 날 수진의 표정, 도현이 3억을 달라고 울먹이던 목소리, 그리고 호텔 예약 문자, 도박 기록, 다른 여자의 사진. 이 모든 것들이 한 줄로 연결되었습니다. 정숙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속았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딸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사랑이 눈을 멀게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부끄러운 것은 그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서지훈에게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지훈 씨, 카드가 하나 남았다고 했잖아. 그게 뭔지 지금 얘기해 줄 수 있어. 서지훈이 말했습니다. 선배가 이미 갖고 있습니다. 단지 아직 쓰지 않은 것뿐이에요. 정숙은 말했습니다. 설명해봐. 서지훈은 말했습니다. 도현 씨가 도박으로 잃은 돈, 그리고 다른 여자에게 보낸 돈. 그게 선배 돈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으면 단순 민사가 아니라 형사사건이 됩니다. 사기, 횡령. 개인 회생으로도 막을 수 없는 영역입니다. 정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 입증, 내가 할 수 있어. 서지훈이 말했습니다. 녹취가 있으면 됩니다.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생각이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도현이 집에 와서 새 투자를 권했던 날. 그날 정숙은 도현이 오기 전부터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미리 휴대폰 녹음 버튼을 켜두었습니다. 조용히 조용히. 서지훈 씨, 나 그날 녹음해뒀어. 전화기 너머로 서지훈의 숨소리가 잠시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선배, 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선배는 생각보다 훨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말했습니다. 준비가 아니야. 살면서 배운 거지. 정숙이 법무사 서지훈과 함께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차용증 대신 쓸 수 있는 증거들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숙이 보낸 이체 내역, 도현이 그날 남긴 말이 담긴 녹취 파일, 탐정이 확보해준 도현과 내연녀의 사진, 그리고 도박 사이트 접속 기록을 캡처해 놓은 파일들. 하나하나 꺼내서 날짜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정숙은 그 작업을 혼자 조용히 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녹취 내용은 결정적이었습니다. 도현은 그날 투자 권유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주신 돈이 지금 묶여있는 상태라서요. 이 단어 하나가 중요했습니다. 주신 돈.
도현 스스로 그 돈이 정숙에게서 받은 것임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서지우는 이 녹취를 듣고 말했습니다. 이걸로 됩니다. 도현 씨가 3억을 받은 것을 인정했고 그 돈이 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됐다는 것을 추적하면 사기와 횡령이 성립합니다. 그 다음으로 확인한 것은 도현의 내연녀 최미영의 계좌였습니다. 서지훈이 조사를 의뢰한 결과 도현이 3억을 받은 직후 수천만 원이 미영의 계좌로 입금된 것이 드러났습니다. 투자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어떤 사업체도 없었고 어떤 계약서도 없었습니다. 그냥 돈을 건넨 것이었습니다. 정숙은 그 내역을 보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그 화를 바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분노를 써야 할 때가 아니라 서류를 써야 할 때였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날 도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수진이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정숙은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수진이가 선택한다. 나는 내가 할 일 하는 거야. 도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정숙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기회는 이미 줬어. 3억이라는 기회를. 그 기회를 어떻게 썼는지는 도현이가 더 잘 알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며칠 뒤 최미영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 의향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형사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수령한 금액을 반환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지우는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선배, 이 합의를 어떻게 할지는 선배가 결정하세요. 전액 돌려받기 어렵더라도 일부 회수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 끝까지 형사로 가는 것도 선배 권리입니다. 정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합의봐. 단 조건은 내가 정할게. 조건은 3가지였습니다. 미영이 받은 돈 전액 반환. 도연의 개인회생 신청 중 정숙에 대한 채무는 별도 처리. 그리고 수진에게 공식 사과. 서지훈이 그 조건을 들고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정숙은 그 협상이 진행되는 며칠 동안 처음으로 오래 산책을 했습니다. 동네 뒷산을 천천히 올랐습니다. 오래 걷지 않았던 길이었습니다. 낙엽이 지고 있었습니다.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숙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늦었지만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 어디인가. 합의서에 서명이 된 건 그의 겨울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최미영은 자신이 받은 금액을 전부 돌려보냈습니다. 도연은 수진에게 문자로 사과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수진은 그 문자를 읽고 정숙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문자 왔어. 정숙은 말했습니다. 알아. 수진아, 어떻게 하고 싶어? 수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혼하려고. 정숙은 그 말에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잘했다고도 하지 않았고 다시 생각해보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옆에 있을게. 이혼 절차는 2달이 걸렸습니다. 도연은 크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었고 내연녀와의 관계도 합의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드러난 상태였습니다. 수진은 그 2달 동안 많이 울었습니다. 정숙은 매주 수진의 집에 갔습니다. 밥을 해주고 청소를 도와주고 같이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무거운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곁에 있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혼이 완료된 날 수진이 정숙의 집으로 왔습니다.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밥을 먹다가 수진이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정숙은 물었습니다. 뭐가? 수진이 말했습니다. 나요. 다 고마워. 그리고 한참 있다가 덧붙였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 인생 살아. 진짜로. 정숙은 그 말을 듣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눈이 조금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대신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볼게. 그날 밤 정숙은 수진이 돌아간 뒤 홀로 책상에 앉았습니다. 새 통장을 꺼냈습니다.
돌려받은 합의금과 남아있는 잔액을 더한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3억에는 한참 못 미쳤습니다. 그러나 없는 것보다는 많았습니다. 정숙은 그 숫자를 오래 보았습니다. 35년 동안 모았다가 하루에 비워진 통장. 그 뒤로 싸우고 버티고 조용히 움직여서 조금씩 되찾아온 것들. 전부를 돌려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것이 돈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 정숙은 알았습니다. 잃었던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나는 제대로 살았는가? 나는 옳은 선택을 했는가? 그 질문 앞에서 오래 고개를 숙였지만 이제는 고개를 들 수 있었습니다. 정숙은 통장을 서랍에 넣고 오래된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 적어두었던 버킷리스트 같은 것들. 한라산 등반, 남도 기차 여행, 제주 바닷가에서 혼자 밥 먹기. 언젠가 하겠다고 적어두고 한 번도 실행하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정숙은 첫 번째 줄에 펜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적었습니다. 이번 달. 늦었지만 후회는 여기까지입니다. 정숙은 다이어리를 덮었습니다. 창밖에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러나 틀림없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눈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오랜만에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무언가를 잃었다면, 혹은 누군가에게 속았다면, 혹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줬는데 돌아온 것이 배신이라면 이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숙처럼 당신도 다시 통장을 정리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후회는 거기서 끝내고 남은 날은 당신 것으로 채우기를 바랍니다. 전화가 온 건 퇴직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정숙은 그날도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시금치나물에 된장찌개. 혼자 사는 사람이 해먹기엔 반찬이 많은 편이었지만 정숙은 늘 제대로 차려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대충 살지 않겠다는 것이 그 사람의 방식이었으니까요.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사위 박도현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잠긴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를 억누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정숙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짧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숨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그러다 목이 메인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 제가 많이 잘못했습니다. 사업이 잘못됐어요. 거래처가 부도가 나면서 저희도 같이 휘말렸는데 지금 당장 3억이 없으면 제 명의 물건이 다 넘어갑니다. 집도요. 수진이가 살고 있는 집도요. 정숙은 그 순간 밥상을 보았습니다. 따뜻한 된장찌개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화기 너머에서는 세상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한 번만요, 어머니. 꼭 갚겠습니다. 3개월 안에요. 제가 죽어도 갚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어머니. 정숙은 수화기를 귀에 댄 채 오래 생각했습니다. 딸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갓 태어났을 때, 처음 걸음마를 할 때, 대학 합격 소식에 울먹이던 날. 그리고 결혼식 날, 도연의 손을 잡고 버진로드를 걷던 수진의 뒷모습. 그 모습이 눈에 밟혔습니다. 자식 일에 선 긋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숙도 결국은 부모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갔습니다. 창고 직원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통장은 정기예금이라 중도해지하시면 이자를 거의 못 받으세요. 알고 계시죠?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3억 원이 도연의 계좌로 넘어갔습니다. 정숙은 이체 확인 문자를 보고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통장 잔액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35년. 숫자가 아니라 세월이 빠져나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정숙은 울지 않았습니다. 딸이 살 집이 지켜졌으니 됐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도연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정숙은 그 문자를 보고 고개를 창 쪽으로 돌렸습니다. 바깥에는 늦가을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정숙이 잠자리에 들기 전 도현과 수진의 집에 들렀을 때입니다. 사위가 화장실에 간 사이 소파 위에 놓인 도현의 휴대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정숙은 의도하지 않게 그 화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문자 알림이었습니다. 예약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랜드 호텔 디럭스룸. 체크인 내일 오후 3시. 정숙은 그 문자를 읽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부엌에서 차를 끓이며 엄마 잠깐만요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맑던 하늘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아직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정숙의 가슴 한가운데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정숙이 처음 도연을 만난 건 수진이 36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수진은 늦은 결혼이었습니다. 일이 좋았고 혼자 사는 것도 크게 불편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정숙은 겉으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신경이 쓰였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수선하고 혼자 사는 여자가 힘든 것은 정숙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요. 도연은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키가 크고 말이 분명하고 수진을 대하는 태도가 다정했습니다. 중견 건설업체 팀장이라고 했고 당시엔 일도 잘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숙은 한두 번 만나보고 나서 이 사람이라면 수진을 잘 챙겨주겠구나 싶었습니다. 부모 마음이 다 그렇듯 보고 싶은 것만 보았던 것이겠지요. 결혼은 이듬해 가을에 했습니다. 작은 예식이었습니다. 도현 쪽 가족이 별로 없어서 하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혼주석에 혼자 앉았습니다. 남편이 없는 자리였지만 수진이 밝게 웃으며 걸어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것으로 됐다.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 초반 몇 년은 조용했습니다. 도현은 직장을 다니다가 3년 만에 독립해서 작은 건설 관련 업체를 차렸습니다. 수진도 따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도현의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그 결정이 마음에 걸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선택한 것이니까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다 일이 틀어지기 시작한 건 결혼 5년째였습니다. 도연의 사업이 어렵다는 말이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거래처가 흔들렸다느니, 공사 대금을 못 받았다느니. 수지는 별일 아니라고 했지만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정숙은 물어보고 싶었지만 물어볼수록 자식이 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알았기에 입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3억 원이 넘어간 날이 왔습니다. 도연에게 돈을 보낸 다음 날부터 정숙은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무언가를 놓쳤다는 감각.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판단의 문제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숙은 혼자서 조용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딸 부부가 쓰는 노트북이 집에 놓여있던 날이었습니다. 수진이 잠깐 마트에 나간 사이 정숙은 우연히 화면에 켜진 창을 보게 되었습니다. 브라우저 방문 기록이 열려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것이 도현이 쓰던 것임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기록 목록에는 낯선 이름의 사이트들이 가득했습니다. 스포츠 베팅, 온라인 카지노, 해외 도박 사이트. 날짜는 최근 2달에 걸쳐 빼곡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화면을 한참 보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정숙이라는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충격이 클수록 더 조용해지는 사람. 대신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3억 원. 사업 실패. 도박 사이트. 이 세 단어가 일렬로 늘어서면서 하나의 문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돈 사업 빚이 아니었구나. 정숙은 노트북 화면을 닫았습니다. 수진이 돌아오기 전에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수진아, 나는 먼저 갈게. 저녁 잘 챙겨 먹어. 그렇게 말하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은 가로수 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낙엽이 져 있었습니다. 밟힐 때마다 바스락거렸습니다. 자식 일에 선 긋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세상에는 선을 긋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정숙은 그 생각을 하며 걸었습니다. 조용히 오래.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그 사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연락이 뜸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오히려 자주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너무 밝아서 어색할 정도였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식사는 잘하시고요.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정숙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별일 없어. 그러던 어느 일요일, 도현이 혼자 정숙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수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정숙은 문을 열면서 그 사실을 주목했습니다. 사위가 장모 집을 혼자 방문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도현은 과일을 한 박스 들고 왔습니다. 차도 한 캔. 자리에 앉더니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재테크 같은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정숙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히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재테크. 이 단어가 지금 이 사람 입에서 나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도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아는 분이 물류 쪽에 투자를 받고 있는데 단기에 수익이 나는 구조거든요. 어머니처럼 목돈 있으신 분한테는 딱인 거예요. 지난번 건 정말 죄송했는데 이번엔 제가 확실히 책임지고 관리해 드릴게요. 정숙은 도연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지난번 3억은 언제 갚을 거야? 도연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어색한 웃음이라는 것은 정숙도 알았고 도연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게 지금 현금이 좀 돌아야 하는 시점이라서요. 이번 투자만 성공하면 바로 갚을 수 있거든요. 정숙은 그 말에서 결정적인 것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3억 원은 갚아야 할 빚이 아니었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어머니라는 사람은 돈이 필요할 때 가면 되는 곳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한번 성공했으니 다음에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숙은 잠시 창밖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도현아, 나 더 이상 여유 돈 없어. 이번엔 못 해줘. 도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큰 돈 아니어도 되거든요. 5천만 원만 해도요.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현이 돌아간 뒤 정숙은 서랍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서지훈. 법무사. 옛날 직장 동료의 동생이었습니다. 몇 년 전 우연히 연락이 닿아서 명함을 받아두었는데 꺼낼 일이 없어서 그냥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정숙은 명함을 손에 쥐고 한참 보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정숙은 서지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지훈 씨, 나야. 정숙 선배. 잠깐 만날 수 있어. 물어볼 게 있어서. 이틀 뒤 두 사람은 조용한 커피숍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정숙이 그간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3억을 보낸 것. 차용증이 없다는 것. 도연의 도박 기록을 본 것. 그리고 다시 돈을 요구하러 왔다는 것. 서지우는 커피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선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상태로는 이 돈 못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숙은 그 말에 표정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알아.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러 온 거야. 서지훈이 말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면 됩니다. 단 서두르면 안 되고 조용히 움직여야 합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 자신이 원하는 말이었습니다. 소란 피우지 않고 조용히 그러나 철저하게. 그것이 정숙의 방식이었으니까요. 내용 증명 우편이 발송된 건 서지훈을 만나고 난 뒤 열흘이 지난 때였습니다. 정숙은 서지훈의 도움으로 차용 사실을 명시한 내용 증명을 작성했습니다.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본인은 지난 몇 월 며칠 박도연에게 3억 원을 대여하였으며 이를 3개월 이내에 반환할 것을 요청합니다. 반환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문장은 짧고 명확했습니다. 정숙이 직접 골랐습니다. 감정이 담긴 말은 하나도 넣지 않았습니다. 우편이 도달한 다음 날 오전 도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첫 번째 전화였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정숙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름도 날짜도 다 맞지.
읽어봤으면 알겠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두 번째 전화는 1시간 뒤에 왔습니다. 이번엔 수진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야. 엄마가 도현이한테 내용 증명을 보낸 거야. 정숙은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보냈어. 수진이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왜 이런 걸 보내? 우리 가족이잖아. 정숙은 말했습니다. 가족이라서 제대로 해야지. 그날 오후 정숙의 휴대폰에는 도연의 전화가 계속 왔습니다. 부재중 전화 표시가 쌓였습니다. 정숙은 받지 않았습니다. 받아야 할 때를 알았고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 도연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정숙은 문을 열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웃들이 다 알게 생겼잖아요. 제가 어머니한테 뭘 그리 잘못을 했다고. 정숙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들어와서 앉아. 도연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현관에 서서 말을 높였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주겠다고 한 거잖아요. 제가 협박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시면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정숙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도연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서 두려움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뒤에 숨어있는 계산도 보였습니다. 정숙은 말했습니다. 도연아,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봐. 나는 할 수 있는 걸 할 거니까. 다음 날 아침 정숙의 계좌에 압류 알림이 왔습니다. 도현이 정숙을 채권자로 역고소하면서 정숙명의 계좌 3곳의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었습니다. 정숙은 그 알림 문자를 보고 서지훈에게 연락했습니다. 지훈 씨, 예상했던 일이 생겼어. 이쪽에서 먼저 움직였어. 서지훈은 말했습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선배. 이건 도현 씨가 다급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정숙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맑은 날이었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없다면 거짓말입니다. 35년을 아껴서 모은 돈인데 딸의 가정을 지켜주겠다는 마음으로 내어줬는데 그 돈이 지금 자신에게 칼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일었습니다. 그러나 정숙은 그 분노를 삼켰습니다. 분노는 냉정함을 흐린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지금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숙은 한 가지를 더 결정했습니다. 수진에게 이제 다 이야기할 때가 됐다고.